안녕하십니까. 최태현 교수입니다. 오늘 서양 철학에 의해 둘째 주 목요일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1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1과 내용보다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인데요. 주로 여기는 스파르타와의 관계에서 플라톤의 생각을 다뤘는데, 먼저 이 시간에는 그리스 철학이 플라톤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제물은 4교시 끝난 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계보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원래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생겨났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터키부터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에 다 퍼져 살았거든요. 이탈리아의 남부 지방도 다 그리스의 식민지였고, 지금 터키의 서해안 지역, 그쪽은 다 소아시아라고 해서 그리스 식민지였습니다. 유명한 그 영화 트로이도 그 식민지 중에 하나였죠. 먼저 그리스 철학의 시조를 탈레스라고 보는데요. 그리스 수학의 시조는 피타고라스죠. 이 탈레스나 피타고라스나 다 에게해의 그 바닥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오니아파는 그 지방 이름이고요. 밀레토스가 바로 터키의 이제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살았고, 이 사람이 최초로 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파를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데, 탈레스는 이제 만물의 그 근원이 되는 물질을 찾았어요. 그것이 아르케, 만물의 근원, 아르케를 찾았어요. 만물은 이제 자연, 피시스라고 하고, 그 출발점이 되는 물질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닷가에 사니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페이론이다,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자다라고 했고요. 아낙시메네스는 이제 공기라고 보았죠. 그런데 공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 흙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보았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는 아주 나중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이라고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불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와 대립 속에서 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운행되어 가다가 마지막에 조화를 결국 이룬다. 이것은 여러분 해겔의 변증법하고 비슷한 생각이 이미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를 해겔 변증법의 그 기본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학파가 이탈리아에 있는 엘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엘레아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존재 문제를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그 정적으로 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파르메니데스인데,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할되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데아 같은 게 생각나죠.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예요. 이제 그것을 논리학적으로 이제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제논인데, 제논의 역설 유명하죠. 거북이가 토끼보다 조금 앞서서 출발을 하면 영원히 토끼는 거북이를 따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폈죠. 이 파르메니데스는 특히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파는 다원론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유물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뭐 지금의 유물론자하고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어, 어떤 그 물질 자체가 그렇게 단순한 물질이 아닌 걸로 봤죠. 근데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유명한 것은 소위 그리스의 사원 소설 있죠. 공기, 물, 흙, 불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봤죠. 그 아녹사고로스를 거쳐서 데모크리토스는 우리가 말하는 원자의 개념, 아톰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토모스라고 해서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여러 많은 그 원자들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해서 현대 물리학의 원자론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을 형성을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박사 논문을 이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대해 쓴 거 아세요? 그 정도로 이 고대 그리스의 유물론의 시작을 이 고대 그리스 데모크리토스에서 봤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책을 보면 이제 소피스트들과 대결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유명한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이게 다 플라톤의 대화편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소피스트들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상적인 뿌리를 보면 이 다원론자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런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소피스트들과 달리 소크라테스는 신이 있다고 보았고 또 영혼도 있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 철학의 방향을 세웠죠.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또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상대주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플라톤이 나중에 궤변론자다 나쁘게 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철학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플라톤과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도 맥이 이어지지만 소크라테스 자신의 영향 때문에 소크라테스 학파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파들을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소소크라테스 학파라고 해서 키레네 학파가 키니코스 학파, 메가라 학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키레네 학파는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에 영향을 주고요. 키니코스 학파는 이게 개라는 뜻이죠. 유명한 디오게네스, 통 속에 살았던 디오게네스가 이 학파를 대표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스토아 학파, 아주 엄격한 윤리를 중시하는 스토아 학파를 낳았죠. 메가라 학파는 회의주의, 로마 시대 때 피론의 회의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더 멀리 보면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인 플라톤과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중세와 르네상스까지 영향을 줬죠. 플라톤주의는 고대에만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계속 기독교 신학의 한 흐름을 이루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다시 신플라톤주의가 부활해서 철학과 신학과 과학에 영향을 주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는 중세 내내 이 중세 신학의 가장 큰 뼈대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가톨릭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신학적 버전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이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는 그리스 철학이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럼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30년
기원전 3에서 399년까지 살았는데 외모가 이렇게 꼭 연극에 나올 만한 그런 재미있는 외모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민 출신이고 굉장히 소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일생은 그 아테네에서 일생 대부분을 살았고 아테네를 위해서 여러 번 그 전쟁에 참여해서 시민으로서 전투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학교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하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또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개념들을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정의, 데피니션입니다. 그 철학은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라는 그런 활동이 이제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제 소피스트들과 함께 그리스 철학을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명하는 그런 철학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죠.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로부터 신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죄로 고소당해서 결국 70세에 사형을 당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주 기본 원리를 찾는다면 우리가 유명한 무지의 지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이러니죠. 이것이 바로 진리 추구의 길이에요.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보면 사람들은 또 소피스트들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아는 것을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몰라도 아는 척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죠.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제 배우려고 하게 되고 더 진리에 가까워진죠. 그래서 무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주장했죠. 또 하나 소크라테스가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지행합일의 원리입니다. 철학은 그냥 지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독배를 마시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 망명을 갈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망명을 가라고 권유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 나는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의 법을 받아들이겠다. 자기가 그것이 비록 옳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죽었죠. 그것이 그 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학파들은 이 행위의 이 철학이 행위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것이 이 소크라테스의 태도에서 나왔죠. 지금도 철학자들이 그냥 지적인 탐구만 하고 토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하죠.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던 겁니다. 철학은 지식으로 또는 사고로 멈춰서는 안 되고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죠. 이것이 거의 동양의 유교나 뭐 도교의 사상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플라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은 BC 424년에서 348년에 산 사람인데 원래 이 아테네 왕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한 귀족이고 소크라테스와는 신분이 아주 다르죠.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아테네가 스파르타에서 패배해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능한 그런 정치 체제였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귀족으로서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아테네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아, 진정한 철학의 길, 진정한 그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철학자가 됩니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은 이데아라고 할 수 있어요. 철학 자체가 이데아를 찾아가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바쳐서 하는 거죠. 플라톤에게도. 그래서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국가론에서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동굴 안에 갇혀서 동굴 밖으로부터 오는 그 빛에 의해서 여기 그 모닥불이 피어 있어서 그 모닥불에 반영된 바깥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형상들을 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 동굴 안에 묶여 있는 죄수들, 이 안쪽만 바라보게 된 되어 있는 죄수들 중에 한 사람이 여기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오른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세계를 경험하고 그 중에 태양, 또 진선미 이런 것을 다 알고 다시 혼자만 그걸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인식의 내림길을 가서 이 동굴에 들어와서 동료들에게 바깥에 이 영상의 화면, 이 그림자에 비친 그런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라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바깥에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는 현상계, 가시적인 현상계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진짜 바깥의 세계가 실제 세계고 그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플라톤이 세운 대학인 아카데미아의 정문 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왜 하필 철학을 하면서 기하학을 공부하고 여기 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플라톤은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우주는 정사각형, 정육면체라든지 그것들이 점점점 정다면체가 돼서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원의 형태를 가진 구의 형태가 완성된 어떤 기하학적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는 이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등속 원운동, 같은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거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데아를 반영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천체는 운동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운동이에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우주가 시작이 언제냐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가 원래 항상 카오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죠. 이것을 이데아가 또 있었고 진짜 세계 그 신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이데아를 보고서 그 형상에 따라서 카오스라는 이 형태가 없는 진료를 가지고 우주를 빚어냈다. 이런 게 바로 그들의 어떤 우주론이죠. 플라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완벽한 그런 순수 형상이 바로 원운동이고 구의 세계다. 그래서 기하학이야말로 이데아 세계를 회상,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간은 다 그런 이데아를 떠났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렴풋이 회상할 수 있는 인문이에요, 기하학이.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기 전에 수학을 배워라.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 이데아를 실천하는 게 이제 정치죠. 그런데 그 실천의 형태가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대화편에서 국가, 폴리테이아입니다. 원래 그 당시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했는데 이제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를 폴리테이아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 국가의 구성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층으로 또는 계급으로.
통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자 또는 수호자라고도 하는데 군인이에요. 그다음에 생산자, 보통 물건을 만들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들은 일하고 그다음에 뭐 의식주를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다음에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군인들이, 이 방위자가 무기를 들고 국가를 수호하고, 통치자는 그들을 명령함으로써 이제 국가를 수호하는 거죠. 통치자는 지혜라는, 이제 덕이라는 건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지혜로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는 이성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거죠. 방위자는, 군인들은 용기, 이 기계를 가지고 용기 있게 전쟁을 해서 국가를 보호하는 거고요. 생산자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자기가 전쟁 한번 싸움하고 싶다. 군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통치자가 되고 싶다.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자기의 신분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각자 자기의 능력과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조화로운 정의이고, 이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실패하죠, 플라톤이. 그럼 플라톤은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라톤의 교육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스파르타의 그 아고게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릴 적에는 6살까지 동화와 신화 중심의 이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이야기해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단계인 7세에서 10세까지는 음악과 체육을 주로 교육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부를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 점차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10세에서 18세,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이인데, 문학, 기하, 산술, 천문학, 이런 기초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갈라지는 거죠. 생산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교육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단계에 가서 19세, 20세에 이제 나뉘어져요, 완전히. 그래서 소수의 이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더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은 군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방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수의 사람, 소수의 그야말로 엘리트만 20세부터 30세까지 7가지 과목, 문법, 수사학, 산술, 기하, 천문학, 화성학, 철학적 문답법, 이것이 나중에 중세까지도 이어지죠. 이런 과목이. 그 다음에 30세부터 35세는 이 그동안 배운 지식을 철학적 문답, 논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따지는 것을 통해서 훈련, 실제 문제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능력을 이제 실천적으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소수의 통치자들만 교육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하고 다르죠. 그 시민이 되려면은 군사 교육을 처음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7세가 되면은 체육과 군사 훈련을 받는 게 이제 스파르타 교육의 아주 주된 교육이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학, 기하, 산술, 천문학의 초보 정도만 배우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 능력에 따라서 이런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육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하세요?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가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기행을 하면서 그 도시에 얽혀 있는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지중해 철학 기행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클라우스 헬트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지중해 철학 기행 모든 길은 플라톤으로 통한다.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